예, 그러면 4단원 전이금속 원소와 배위화학 단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이원소란 d-오비탈이나 f-오비탈에 전자가 부분적으로 차 있는 원소다. 그리고 전이원소는 대부분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전이금속 원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이제 d-오비탈에 전자가 부분적으로 차 있는지 f-오비탈에 전자가 부분적으로 차 있는지에 따라서 D구역 원소다, 뭐 F구역 원소다 라고 나누기도 하고, 뭐 란탄족, 뭐 악티늄족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8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은 이제 사주기 전형원소, 전이원소 이해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1단원에서 다 수업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디귿 같은 경우가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크롬 같은 경우에는 3D4, 4S2가 아닌, 분명히 4S부터 전자가 차오르는 건 맞지만 3D 오비탈이 반만, 그러니까 즉 3D 오비탈 10개의 전자 중에서 5개의 전자만 찼을 때 가지는 특별한 안정성으로 인해서 3D5, 4S1 순서로 전자가 차고, 구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d-오비탈에 전자가 완전히 가득 찼을 때의 특별한 안정성으로 인해서 3D10, 4S1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 이 부분 다시 상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사주기 전이원소의 이온, 금속 원소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양이온이겠죠 아마. 전이 금속의 양이온에서의 특별한 전자 배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FE26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르곤 생략하고 3D랑 4S 오비탈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철 같은 경우에는 철 2가 양이온이랑 3가 양이온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철 2가 양이온과 3가 양이온이 존재를 하고 그에 따른 전자 배치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여기서 지난번에 복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다른 원자들의 전자 배치도를 그릴 때 4S 오비탈이 주양자수는 더 많지만 침투 효과로 인해서 3D 오비탈보다 에너지 준위가 더 낮기 때문에 전자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채워 올라갈 때는 4S 오비탈의 전자가 더 먼저 채워진다라고 배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3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으니까 철에서 양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를 우리가 이렇게 떼어낼 때 3D 오비탈에서 먼저 떼어나가야지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더 말이 맞거든요. 에너지 준위가 높으니까 높은 데서부터 전자를 떼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4S 오비탈에서 전자가 먼저 떼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심지어 Fe2가 이온 같은 경우에는 4S에서 하나만 떨어지고 3D에서 하나 떨어지면 3D5, 4S1, 그러니까 앞에서 크롬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특별한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가리움 효과다. 이것도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철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자 껍질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제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어떻게 잘 차 있을 거고, 세 번째에도 3S, 3P에 잘 차 있을 거고, 우리는 이제 3D랑 4S만 딱 놓고 봅시다. 3D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D 오비탈 6개 있다 치고 4S 오비탈이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전자를 우리가 채워나갈 때는 비록 4S 오비탈이 더 멀리 있지만
s 오비탈의 특성상 d 오비탈보다 원자에게 가까이 이렇게 침투하는 파동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4s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더 낮아서 먼저 전자가 찼는데, 이미 전자가 찬 상태에서는 이 가리움 효과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3d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내려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도 전자가 막 있을 거고 여기도 전자가 있을 거고, 세 번째 껍질에도 d 오비탈이 아닌 sp 오비탈에 전자가 막 더 많이 들어 있을 텐데, 전자 간의 상호 반발력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상호 반발력들이 존재를 해가지고 3d 오비탈에서 이렇게 우리가 전자를 떼어내려고 할 때 이 같은 세 번째 껍질에서 미치는 반발력과 내부에서 미치는 반발력이 4s에서 전자를 떼어내려고 할 때의 반발력보다 훨씬 크다. 그게 이제 가리움 효과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를 지금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어요. 뭐 이걸 떼낼 때 얼마, 이걸 떼낼 때 얼마, 이걸 계산할 수가 없는데, 뭐 제가 수업 오기 전에 잠깐 찾아봤는데 실제로 철 이가 양이온 같은 걸 떼낼 때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3d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는 게 4s 오비탈에서 전자를 떼는 것보다, 실험을 해보면 1 일렉트로닉 볼트 정도의 뭐 전압이 더 걸어줘야 된다. 뭐 1 일렉트로닉 줄, 굉장히 작은 단위거든요. 1볼트에 혹은 1줄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한, 거의 에너지 차이가 안 나는데, 이 가리움 효과, 즉 세 번째 껍질의 옆에 있는 전자들이랑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전자들이랑의 반발력의 상호작용을 다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우리가 채워나갈 때는 4s가 더 낮았는데, 또 참 웃긴 게 전자를 떼려고 보니까 4s가 더 높더라. 4s를 떼내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4s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게 더 쉽더라. 또 전자를 채워나가는 개념이랑 이미 채워져 있는 거에서 꺼내가는 거랑 개념이 좀 다르더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왜 이게 4s가 더 이때는 낮고 더 이때는 높고 이런 거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가리움 효과라는 단어 정도, 그리고 그 이 가리움 효과가 최외곽 전자 껍질 내부에 있는 전자들이랑 반발력 때문에, 전자들 간의 반발력 때문에 생기는 효과다. 뭐 이 두 가지 정도,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사실 이 세 가지도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전자 매치, 그 정도, 딱 그 세 개 정도 딱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것도 외우지 않으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걸 왜 외워야 되냐면, 객관식에서 예를 들어서 Fe2 플러스 이온의 4s 오비탈의 전자가 한 개 차 있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면 그건 틀린 보기가 될 테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막 모르고 있으면 사실 문제 맞출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파동함수 다 풀어가지고 계산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서 전이원소의 성질을 해가지고 뭐 표랑 그래프랑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한 번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이걸 외운다기보다 문제를 막 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알게 되실 거예요. 철은 2가, 3가 양이온이 있구나, 구리는 1가, 2가 양이온이 있구나. 뭐 문제를 많이 풀다 보시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으로 이제 착이온이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착이온이란 중심 금속 이온에 리간드가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여 배위 결합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이온이다. 그럼 웃기죠. 우리가 지금 리간드가 뭔지 모르는데 리간드로 설명하고 있어요. 넘어가야겠죠. 90페이지. 리간드는 배위 화합물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중심의 메탈이기 때문에 M으로 쓰는 건데, 금속 전이원소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 철이 될 수도 있고 뭐 코발트, 니켈, 뭐 망간 다 될 수 있어요. 어떤 M이 있고, 얘는 근데 뭐 양이온일 거예요. 뭐 N 플러스라고 씁시다. 몇가 양이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전자를 받아야 돼요. 지금 양이온이니까 더
어떤 원자들이랑 결합을 해서 혹은 어떤 분자들이랑 결합을 해서 더 안전하게 있으면 전자를 받아야 돼요. 그 전자를 뭐 제공해주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리간드라고 부른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리간드는 반드시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비공유 전자를 전부 다 이 메탈 양이온한테 주면서 결합을 형성하는 이러한 얘네를 또 총칭해서 이제 차기온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가 리간드, 얘가 전부 다 합쳐서 차기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9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배위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거의 그 스테링 넘버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중심 금속에 가지가 몇 개 생길 거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스테링 넘버랑 다 똑같은데 하나 딱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 딱 어려운 게 뭐냐면은 SN 2일 때 선형, 3일 때 삼각형, 5일 때 삼각 쌍피라미드, 우리 삼각 쌍뿔이라고 했던 거 같기도 한데 SN 6일 때는 정팔면체 다 똑같은데 SN 4일 때가 문제예요. SN 4일 때 굉장히 애매하게 써놨어요. 사각형, OR, 정사면체. 배위금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공유 결합하는 친구들이랑 다르게 SN이 살 때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시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이게 뭐 매년 나오고 그런 건 아니고 이 4단원에서 어렵게 나올 때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일단은 SN 4일 때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나머지는 공유 결합장은 똑같다 아시면 되고 리간드 밑에 보시면 이제 한 자리 리간드, 두 자리 리간드, 세 자리 리간드 뭐 점점점 나와 있는데 한 자리 리간드는 어떻게 보시면은 비공유 전자쌍에 있는 분자는 전부 다 리간드가 될 수 있긴 있어요. 될 수 있고 근데 주로 쓰이는 리간드들이 뭐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런 거고 두 자리 리간드, 세 자리 리간드, 네 자리 리간드 보면 되게 많은데 물론 뭐 다 외우면 좋겠죠. 암기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은 다 외우면 좋겠는데 다 외우기 힘들겠죠. 주로 나오는 게 에틸렌 디아민, EN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친구 뭐 자 이렇게 표기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 아시죠? 여기 탄소가 있는 거고 수소가 두 개씩 있을 테고 네. 두 자리 리간드라는 게 얘도 리간드로 작용하고 얘도 리간드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이 이렇게 어떤 N가 양이온이 있을 때 N이 이런 식으로 붙고 이런 식으로 붙고 이런 식으로 리간드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한 분자가 두 자리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두 자리 리간드예요. 이 에틸렌 디아민이 자주 나오고 세 자리에서는 트리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트리에틸렌 아니죠. 에틸렌 트리아민이겠죠. 이 트리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자리는 트렌 이런 거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 이 2번, 3번, 4번에서는 사실 에틸렌 디아민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6자리 리간드에서 EDTA예요. EDTA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아세테이트 이름부터 어렵죠. 이 EDTA가 중요한데 저는 공부할 때 이거의 구조를 다 외웠었습니다만 뭐 굳이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질소에 이게 총 6자리니까 질소에 2자리 있고 산소에 4자리 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이제 킬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어가 나옵니다. 킬레이트. 킬레이트라는 거는 뭐냐면 이것만 아시면 돼요. 두 곳 이상, 두 개 이상. 그러니까 앞서 리간드의 2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얘네가 킬레이트예요. 근데 킬레이트는 그 리간드를 명칭하는 건 아니고 그 두 곳 이상 베이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가 결합한 이런 착이온, 그 착이온들을 킬레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밑에 킬레이트 효과,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반응식을 보시면은 뭐 어떤 구리에 암모니아 3개 붙어 있는 착이온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에틸렌 디아민을 2개를 넣어주면은 암모니아가 다 떨어지고 에틸렌 디아민이 붙더라. 근데 이런 식으로 한 자리 리간드가 붙어 있는 착화한 물들에 어떤 다수 자리 리간드든지 다 넣어주면은 거의 웬만하면 편성상수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즉 반응이 오른쪽으로 거의 다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분자 종류가 어떤 건지도 상관없고 금속이 어떤 건지도 상관없고 웬만하면 여러 자리 리간드가 결합하는 쪽으로 반응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분자나 금속 종류에 상관없을 정도라면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엔트로피 증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화학평형을 배울 8단에 가면 배우겠지만 어떤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반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배울 거예요. 곧 개와 주위의 전체 엔트로피를 합친 게 증가하는 게 그 개의 포텐셜 에너지 낮아지는 거랑 거의 유사해요. 나중에 나올 텐데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는 전체 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말이거든요. 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착이온 1몰이랑 에틸렌 디아민 2몰이 있었는데 에틸렌 디아민이 베이결합을 하게 되면은 착이온 하나랑 암모니아 4몰이 나오니까 총 3몰에서 5몰이 되니까 전체 몰수가 증가했다. 즉 엔트로피가 증가했다. 즉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리간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약간 좀 반응공학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런 한 요 정도? 물을 한 요 정도 채우면 이게 1몰이라는데 요만큼 안에 물 분자가 6 곱하기 10에 23승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들이 정말 10에 23승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원래 수많은 분자가 있으니까 그 수많은 분자들끼리 막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암모니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얘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에센트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열린다 치면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막 그 수많은 분자들이 수많은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게 하나 열린다 하더라도 얘는 한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 반응이 완료가 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완료가 되려면 NH3가 하나 더 와가지고 이것도 열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냥 얘네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여기 그냥 NH3가 있었고 에틸렌 디아민이 이런 식으로 왔다면 그냥 한 번 열리면 끝이잖아요. 얘네는 그냥 한 번만 열리면 반응이 종결돼 버리는데 그 한 번 열릴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1%로 쳤을 때 얘는 그럼 1% 확률로 되는 건데 얘는 1% 곱하기 1%, 0.01% 확률로 된다는 거죠. 반응공학이라는 것도 결국 확률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보다 이렇게 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암모니아가 떨어지는 반응이 더 우선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리간드가 이 두 가지 이유, 엔트로피 그리고 반응공학적인 이유 두 가지 이유로 웬만하면 여러 가지
다수 자리 리간드가 배이 결합을 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밑에 포피린과 햄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건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한 번씩 이런 거는 안 읽어봐도 됩니다 하는 거는 안 읽어봐도 되시는 거예요.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서 배위화합물의 명명,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얘네 이름 붙이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우선에 한번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으면 칼륨은 K 플러스 양이온으로 존재할 것이고 염소는 Cl 마이너스 음이온으로 존재할 거예요. 가 아니고 얘를 제가 잘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괄호로 쓰는 게 착이온이에요. 대괄호로 쓰는 게 이게 착이온이고 얘네는 거기 착이온이 배이결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용매화됐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기적으로 중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염을 만들 때 그냥 붙어 있는 이온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착이온이고 얘가 착이온인데 얘를 딱 떼놓고 봤을 때 위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K 플러스 짜리가 3개 있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N6에 3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CR에 H2O4에 Cl2에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착이온이 전기적으로 음이온이냐 양이온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좀 다른데 우선 음이온인 그 경우부터 보면은 얘네가 무슨 산이다 우리가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무슨 산이다. 그래가지고 위에 보면은 그건 아시나요? 이게 리간드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을 때 이름을 붙이는 게 있는데 뭐 2개 있을 때는 D라고 붙이고 3개 있을 때는 트리라고 붙이고 뭐 6개 있을 때는 헥사라고 붙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럼 뭐 D 트리 헥사 그 다음에 D 트리 테트라 헥사 펜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이렇게 붙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붙이니까 이거는 헥사시아노 그 다음에 철산 헥사시아노 철산 그 다음에 저 칼륨이 있으니까 칼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고 보통 FE가 여기서 보면은 책에서는 안 써놨는데 CN이 CN 마이너스 이온이거든요. 그럼 6개 있으니까 6 마이너스니까 총 3 마이너스가 되려면 FE가 지금 3 플러스라는 뜻이니까 사실 이걸 굳이 안 써도 이걸 이 명명 한글을 보고서 쓰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헥사시아노 철산 칼륨 써놓고 뒤에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철이 3가 양이온이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밑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착이온이 양이온이 되는 경우에는 뒤에 붙어 있는 음이온에다가 무슨 화 붙여가지고 얘네를 먼저 시작합니다. 보통.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염화, 그 다음에 테트라 아쿠아, 물 같은 경우에는 리간드로 했을 때 아쿠아로 하거든요. 테트라 아쿠아 디클로로 크롬 이렇게 하고 또 크롬이 계산해 보시면 3가 양이온이 돼가지고
뒤에 3 이렇게 써주시고 뭐 그런 식으로 명명을 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양이온, 음이온 구분하고 양이온에서는 여기 먼저 무슨 화 금속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나올 것이고 몇 가지 양이온인지 써주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차기온을 먼저 명명을 하고 얘는 차기온을 뒤에 했었는데 무슨 금속 이름 나오고 산,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붙어있는 양이온 써주고 몇 가지 이온인지 써주고, 이 순서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리간드명 명명하는 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뭐 플로르화, 뭐 클로로화, 뭐 브로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책에서도 말을 하고 있듯이 물을 우리가 제일 친숙한 애지만 어떻게 이름 붙이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는 아쿠아로 붙이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암민으로 붙인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NO2-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질소에도 비공유 전자가 있고 산소에도 비공유 전자가 있기 때문에 누가 배기결합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질소가 배기결합할 때는 니트로, 거의 니트로예요. 한 95%는 니트로예요. 근데 굉장히 예외적으로 뭐 문제에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산소가 배기결합을 하고 있다면 그때는 니트리토라고 읽는다. 이거는 뭐 얘가 NO2가 시험에 나올 일은 없을 거예요. 나와도 아마 니트로로 나올 텐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넘어가서 EDTA 착물 가겠습니다. EDTA 착물이 중요한 이유는 얘는 6개의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개의 자리를. 아까 전에 5자리 리간드가 결합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금속 착물이 무슨 리간드랑 붙어 있든 간에 EDTA를 우리가 넣어주면은 웬만하면 얘네는 다 떨어지고 EDTA랑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앞서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EDTA가 중요한 이유가 밑에 보시면은 9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납이나 수은과 같은 중금속 중독 시 중금속 이온의 제거에 사용된다. 그 이유는 납이나 수은 같은 이런 인체에 되게 유해한 애들이 이렇게 물속에서 그냥 수은 양이온, 납 양이온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물이든 뭐 염소든 다른 리간들이랑 붙어 있을 것인데, 걔네를 EDTA를 넣어 가지고 잡아주면은 또 나중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수은이랑 EDTA 착물이 뭐 이런 식으로 착물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EDTA를 또 나중에 분해시켜주는, 그러니까 EDTA 착물을 잡아주는 그런 물질이 있거든요. 포집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오염된 물에서 수은이든 뭐 하여튼 몸에 안 좋은 그런 중금속들을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이 EDTA를 넣어서. 얘는 거의 웬만하면 다 걸러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무려 6자리 리간드니까 반응성이 무지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EDTA가 중요한 거고, 실제로 환경 정화 장치 같은데 이 EDTA로 정화하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 뭐 수질 관리하는 데도 무조건 다 이걸 쓰는 건 아니지만 쓰는 것도 있고, 뭐 아프리카 같은데 이제 그런 거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생명 빨대, 뭐 라이프 스트로크 이래가지고 그 아무 물에나 이렇게 쪽 빨면은 물이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도 이런 수은 같은 게 많은 지역에는 필터에 다 EDTA가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금속이온의 적정에 사용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식수로 쓸 수 있냐 쓸 수 없냐를 판단할 때 그 물의 수은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EDTA를 넣으면 무슨 착물이랑 결합하고 있든 무조건 EDTA로 다 반응이 가니까 적정에 쓰일 수가 있다. 그런 말이고,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EDTA가 카르복시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양성자산의 형태를 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양성자산 산염기 구단원 할 때 다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굳이 안 봐줘도 될 것 같고, 93페이지 밑에 특징 및 장점 이것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넘어가서 이제 이성질체에 나오거든요.
이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루고자 하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굳이 지금 막 다 안 다뤄도 어차피 나중에 유기화학에서 훨씬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거예요, 이 이성질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략적으로 우리가 4단원 기출문제를 푸는데 딱 필요한 정도만 배우고 갈게요. 그래서 이성질체라는 게 뭐냐면 분자식은 동일한데 그 구조가 다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은 얘네가 똑같은 분자식을 가지고 있지만 L1이 L1, L1 이게 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 L1, L1, L2, L3고 얘는 L1, L1, L3, L2니까 분명히 이 두 개는 다른 분자가 된다. 이제 그런 애들을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이런 이성질체는 이제 뭐 입체 이성질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거는 유기학에서 더 자세히 할 테니까 굳이 따로 다루지는 않을게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이 4단원에서 이성질체 문제가 나올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역시나 거울상 이성질체겠죠. 실제로 유기화학에서도 거울상 이성질체가 제일 어려운데, 이 9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광학 이성질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 배이결합 단원에서는 광학 이성질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막 유기화학에서처럼 카이랄 탄소를 찾고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얘네는 분자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냐면 어떤 분자에 대칭면이 존재하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칭면이 존재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차기온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 이렇게 대칭면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대칭면이라는 거는 이쪽에 있는 어떤 면을 기준으로 밑에 부분, 아랫 부분, 혹은 뭐 이렇게 자르면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이 되겠죠. 대칭면의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 서로 대칭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 대칭면이 있으면은 광학 이성질체가 없습니다. 근데 대칭면이 없다면 광학 이성질체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울상 이성질체는 그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수업 시간상도 그렇고, 이 부분의 이성질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유기화학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화학 강의 시간에 이성질체 부분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착물의 원작과 결합 이론 나오죠. 착물의 원작과 결합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은데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림 같은 거에는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별로 중요한 게 없는데, 중간에 이제 CO2+가 해서 말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CO2+가 4개의 리간드와 결합 시 3연체 구조를 형성한다 되어 있죠. 그런데 Na2+ 같은 경우에는 강한장 리간드인 Cl-와 결합 시에는 평면 사각형 구조인데, Na2+와 같은 약한장 리간드랑 결합했을 때는 정삼연체 구조를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굳이 이 원작과 결합 이론을 통해서 설명한다기보다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예. 어떤 SN이 4인 배이 착물에서 강한장 니켈 같은 경우에는 강한장 리간드랑 결합하면 평면 사각형이고, 약한장 리간드랑 하면 장사면체고, 그 다음에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사면체를 형성한다.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규칙성이 없어요. 금속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코발트랑 니켈 같은 경우를 그 두 가지 경우 정도만 해서 그냥 외우셔야 돼요. 다른 뭐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외우셔야 되고, 밑에 보시면은 코발트 이제 3가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위에 2가양이온이랑 다르게 그 SN이 6임차기온을 형성하는데, 또 역시 강한 장 리간드냐 약한 장 리간드냐에 따라서 약한 장일 때는 sp3d2, 강한 장일 때는 d2sp3를 형성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거를 그럼 얘기하려면 약한 장 리간드가 뭐고 강한 장 리간드가 뭔지를 알아야 지금 뭔가 이해를 그래도 좀 할 텐데, 그래서 9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떤 표가 있습니다. 요오드 이온부터 시작해서 시아노 이온까지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 순서를 또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앞에 4개는 할로젠이고, 할로젠 순서대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물, 암모니아, 에틸렌, 디아민, CA- 이 정도 외워주시면 되니까 외워주시면 되고, H2O가 보통 기준이에요. 그래서 H2O랑 할로겐 이온들을 약한 장 리간드라고 보고, 암모니아랑 위에 3가지를 강한 장 리간드라고 봅니다. 그렇게 기준을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CO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sp3d2랑 d2sp3는 그 오비탈 에너지 준위 상태 순서대로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장 리간드일 때 CO3 플러스에서 약한 장 리간드 뭐 예를 들어서 F-라고 치면은 형성되는 게 sp3d2다 라는 말은 뭐냐면, 얘는 4s 오비탈이고 얘는 4p 오비탈이고 얘는 4d 오비탈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웃긴 게 얘가 CN-랑 착화음모를 형성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게 4d 4p 4s인데 얘는 3d 4s 4p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위에 그림에 보시면 그게 설명이 돼 있는 건데, 이거의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그거는 뭐 알 수도 없고 몰라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 수도 없고 몰라도 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암기로 해결해야 됩니다. 다 배우면 됩니다, 그냥. 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4단원의 아주 핵심이죠. 이걸 배우기 위해서 또 앞에서 막 이상한 것들을 배웠던 거예요. 결정장 이론이다, 이게 나오는데, 결정장 이론은 뭐냐면, 한 번만 지우고 가겠습니다. 결정장 이론은 뭐 말이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창물 생성의 원동력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도 결국 무슨 말이냐면, 창물이 생성되는 것도 결국에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깁스 에너지로 써놨는데 안정화되기 때문에 창물을 형성하는 거다. 자, 그러면 좋다. 왜 안정화되는지 알아보자. 이게 결정장 이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3차원을 X축, Y축, Z축으로 표현했을 때 정팔면체 구조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중심 금속이 여기에 있고 X축에 2개, Y축에 2개, Z축 상에 2개의 리간드들, 얘네 동그라미가 리간드예요. 리간드들이 와서, 리간드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이렇게 다가가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얘랑 일정 그 아까 전에 포텐셜 그림 나와 있었죠. 그런 밸런스가 맞아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거리에 다가가가지고 얘랑 배위 결합을 이루는 거예요. 배위 결합을 이루는데, 얘네가 배위 결합을 이룰 때
이렇게 되겠죠. 잠시만, 여기는 제가 쓸 게 좀 많아서 쓰고 하겠습니다. 자, 98페이지 아래쪽에 오비탈 그림들 보시면은 D 오비탈이 5개가 있다고 했는데 걔네가 dxy, dyg, dzx 그리고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dz제곱 이렇게 5개 오비탈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비탈들의 모양이 다 나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dxy랑 dyz랑 dzx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축상에 존재하지 않고 축과 어긋나는 이런 xy 평면, 뭐 yz 평면 이런 곳에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반면에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 축상, y 축상에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dz제곱도 z 축상 이렇게 하나 존재하고 도너츠 모양으로 가운데 이렇게 하나 존재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오비탈이랑 이 오비탈이랑 다른 게 뭐냐면 중심 금속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고 이게 실제로는 이 한 오비탈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다 있는 거겠죠. 근데 알아보기 편하게 제가 따로 그려 놓은 거겠죠. 실제로 오비탈이 여기 D 오비탈이 5개가 있는데 리간드들이 이렇게 축상으로 다가온다는 말이죠. 이렇게 축상으로 리간드들이 이렇게 축상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 리간드들이 뭐 p 오비탈이든 s 오비탈이든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오비탈 간의 겹침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겹침을 생각해 보면 축상에 오비탈이 존재하는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랑 dz제곱을 리간드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겹침을 더 많이 하겠죠. 즉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얘네는 리간드가 이렇게 빈 곳으로 들어오니까 별로 상호작용 할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D 오비탈이 결합을 하게 됐을 때 이 3개의 오비탈들은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고 2개의 오비탈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왜? 오비탈이 이렇게 겹쳐질 때 리간드에 비공유 전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비공유 전달상을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걔네가 이 D 오비탈에 있는 전자들이랑 반발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얘는 축상에 있으니까 반발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얘는 이 빈 곳으로 들어오니까 땡큐지 들어와주면. 비어 있는데 들어와주면 땡큐지. 그래가지고 얘네는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고 얘네는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이게 이제 결정장 이론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놓아야 될 게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뭐 델타 제로다 이런 식으로 델타 O죠. 델타 O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얘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다.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다. 그리고 이 크기는 어떤 배합물의 기하 구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다 합쳐지면 이 상태랑 똑같아지게.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이 마이너스 5분의 2 델타 제로고 이만큼이 5분의 3 델타 제로. 그래서 5분의 3 곱하기 2 한 거랑 5분의 2 곱하기 3 3개 한 거랑 총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원래랑 똑같게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정장 이론이고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리간드장 이론이다 해서 여기 나오는데 리간드장 이론은 결정장 이론을 확장한 이론이며 결정장 이론에 이제 결정장 이론 이거는 원자 오비탈 그냥 D 오비탈만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리간드장 이론은 뭐냐면 여기 이거를 좀 멋있게 분자 오비탈로 우리가 한번 봐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 델타 O가 어떨 때 커지고 어떨 때 작아지는지를 우선 한번 알아보자. 첫 번째로 금속의 주기가 클수록 갈라짐이 크다. 그러니까 코발트, 로듐, 이리듐 이렇게 있을 때 4주기, 5주기, 6주기니까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핵의 양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플러스 양전하가 더 많으니까, 양성자가 더 많으니까 리간드를 핵 쪽으로 더 강하게 당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커진다.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역시 외우시면 됩니다. 예, 나와 있고. 두 번째로 리간드가 다르면 갈라짐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나올 거예요. 뒤에서 나올 거고 그 밑에는 이제 리간드 세기에 대한 부분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 이것도 뭐라 말이 많은데 읽어보시고 다 외우시면 됩니다. 리간드 세기 순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페이지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창물이 색을 띠는 원리. 창물이 색을 띠는 원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석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뭐 사파이어니 뭐 에메랄드니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 영롱한 빛을 띠고 있어요. 뭐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 걔네 비싸지 않습니까? 걔네가 색을 띠는 원리인데 이게 그 보석들이 암석인데 암석들도 막 분자식으로 막 표현이 돼요. 근데 맨 가운데 보면 항상 그 전이원소가 있어요. 전이금속 원소가. 걔네가 있는데 걔네가 이제 다른 창물들이랑 결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디오비탈 특성 때문에 갈라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자가 예를 들어서 밑에 이런 식으로 차 있어요. 그러면은 전자의 에너지는 제가 첫 번째 맨 처음 수업할 때 양자화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자화되어 있는 에너지 준위가 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주면 얘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얘보다 이상의 에너지 준위를 줬을 때 이왕이면 얘랑 딱 맞는 이거랑 딱 맞는 에너지를 줬을 때 얘네가 이렇게 점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자의 들뜬 상태예요. 들뜬 상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전자 배치도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도를 그리는 건데 실제 우리 이런 자연에서는 뭐 자외선도 비치고 아니면 열이 가해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전자가 이렇게 들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 이 크기가 가시광선 영역이다. 가시광선 영역이다. 하필이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에메랄드 같은 경우에 빨간색 파장에 해당하는 가시광선을 얘가 흡수를 하면은 딱 뛰어 오르는 거예요. 점프를 하는 거예요. 들뜬 상태로. 이만큼이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영역의 에너지인 거죠. 그러면은 그 빨간색의 보색인 초록색으로 그 에메랄드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왜? 빨간색 빛은 다 흡수해 버리니까. 모든 빛 중에서 빨간색 빛은 다 흡수해 버리니까 걔의 보색인 초록색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죠. 빨간색 빼고 다 반사하니까. 그런 원리로 인해서 전이금속 창물들은 이러한 되게 다양한 가시광선 영역의 색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혹시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것도 첫 시간에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 그러니까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상수고 얘도 상수고. 그럼 이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에 따라서 이 파장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정장 에너지를 알면 그 얘가 무슨 색을 띠는지 알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얘가 무슨 색을 띠는지를 알면 분광학적으로 얘가 결정장 갈라짐 에너지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결정장 분리의 종류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이렇게 3개, 2개 나뉘어지는 거는 그 SN이 6일 때의 경우지 않습니까? 근데 SN 2일 때, 뭐 3일 때, 4일 때, 뭐
다 결정은 갈라지는 에너지가 갈라지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게 이제 8면체, 6면체, 4면체, 평면사각형, 선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다 알면 좋은데 다 모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101페이지에 위에 1번 보시면은 1번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 거고 2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1번이랑 딱 반대 케이스예요. 리간드들이 이렇게 축상에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면들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비탈이 갈라지는 게 딱 반대로 Z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밑으로 오고 나머지 세 개가 위로 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리간드가 선형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축 양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가온다고 친다면 이 구조에서 봤을 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딱 X축에 있으니까 제일 많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평면사각형 있는 이거 보시면 얘가 제일 위에 가 있고 XY 같은 경우에는 이 XY 평면에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리간드들이 이렇게 다가올 때 얘도 정확하게 겹치지는 않지만 다른 YG 평면에 있는 애들보다는 더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위에 있고 Z제곱 같은 경우에는 Z축에 존재를 하지만 여기 고리가 조금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반발을 해서 YG, ZX보다는 조금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개인이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한데 이런 정확한 값들은 결국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다 외울 필요가 없이 8면체랑 4면체 정도만 딱 외우고 계시면 다른 거는 시험에 나오면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만약에 똑같은 시험을 공부를 했다면 나는 8면체, 4면체만 외우고 넘어갔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 외우면 제일 좋죠. 그래가지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8면체장 분리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8면체장 분리에서 강한 장 또는 약한 장 리간드에 따른 전자 스핀의 변화가 있다. 이거는 이제 또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우리가 강한 장 리간드다, 약한 장 리간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강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를 더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베이금속, 전위금속 양이온한테 전자를 더 많이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더 많이 주고 싶어 하면 더 많이 주고 싶어 할수록 이 갈라짐 에너지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자 반발이 더 클 테니까. 그래서 강한 장 리간드일 때는 델타 제로가 크고 약한 장일 때 리간드일 때는 델타 제로가 작은데 이런 식으로 8면체장 d 오비탈 분리가 일어났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전자가 d 오비탈에 4개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강한 장 리간드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제로가 너무 커서 밑에 거에서 먼저 차는 거죠. 근데 약한 장 리간드에서는 하나, 둘, 셋 채우고 굳이 여기 채우기보다 훈트의 규칙이 우선시되어서 그냥 여기 찬다는 거죠. 이 에너지 차이가 얼마 안 돼서 그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은 결과론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합 차수도 달라지. 결합 차수는 여기서 아니고 색깔, 그 분광학적인 색깔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거기 d-오비탈 전자수 해가지고 강한 장 리간드일 때 전자가 어떤 식으로 차고 약한 장 리간드일 때 전자가 어떤 식으로 찬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은 그 전자배치도 전자체온을 연습을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장 4장 이론을 마치는 걸로 하고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기출 문제를 저희가 최대한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